그다음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요 공급 계약 체결한 게 실적이 반영되면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드라이빙 거셔도 된다. 저는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삼성 SDI 저력이 굉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탑픽은 제가 장비주 쪽에서 갖고 왔고 삼성 바이오사 셀티오는 꾸준하게 거의 3개분기 넘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양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편집본으로 올랐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이닉스가 잘 가다가 조금 쉬니까 삼성전자가 가는 듯 했는데 네. 이제 뭐 둘 다 비리비리하네요. 네?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저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매크로 변수에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보편 관세에서 품목 관세까지 추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력이 좀 부과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수치랑 변동성을 봤을 때는 약간 국내 이슈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은 뉴스를 나열을 해드리면서 퍼센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 여기다 좀 비중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 이제 뭐 글로벌 리서치가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할 거다. 관세 위협에 따라서 뭐 HBM이나 뭐 GPU 수요가 뭐 감소할 거다. 이런 뉴스가 한 40%.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 있어요. 저는 60% 생각 같아서는 퍼센트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60% 정도 아무래도 대주 양도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루에도 대주 양도세로 검색을 하루에 1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가 1시간 단위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제가 저번 주 목금인가에 화요일쯤에 이 대주수 양도세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도 또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확인했을 때는 여전히 약간 좀 여당 측에서나 어떤 기재부에서나 조금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2주, 3주간의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기전자, 반도체에 강하게 매수를 했던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그 다음에 이 관세 나왔을 때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에서 하고 있는 가격 정책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직 박스권 이탈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늘 당장은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 편집본이 올라오는 날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외부적인 변수하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나 싶었더니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전 종목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으로만 다시 들어가게 되면 글쎄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 업황, 관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업황만 보면 AI를 필두로 한 수요 자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수요가 실제로 감소하는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글로벌 리서치 애들이 좀 의견들이 많이 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전에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제대로 틀렸고 지금도 HBM 반도체 수요가 조금 감소할 거다. 그다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HBM으로 다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무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반도체 겨울 틀렸으니까 이번 틀릴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마이크론 기세가 좀 굉장히 좀 등등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텔도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분위기고 그죠? 엔비디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에서 HBM 가격이 상승보다 조금 둔화가 될 거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거의 85% 넘는 HBM을 납품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50%까지 비중을 낮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엔비디아 측에서 이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HBM3 12단 이상 제품이랑 HBM4가 조금 비싸다.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우리 퀄테스트만 통과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 이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들었으면은 요건 진짜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SK는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는 HBM4 같은 경우는 HS3E보다 70% 넘는 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날도 사실 외국인 수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사실 삼성전자, SKS 수급돈 잘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온 지가 3거리 넘었고 오늘 특히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사실은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지난주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요 가격 전이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예. 이 국내 내부 이슈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번 주 이 관세 300% 개별 뉴스가 금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복절로 휴장이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 뉴스 나오면서 마이너스 1% 낙폭을 보여줬고 오늘 뉴욕 시장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뉴스를 보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으면 동일하게 크게 관여치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을 기록했고 그에 따른 주로 매도세를 보여준 투자가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되 아마 편집본이 올라가고 났을 때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제 개편에 대한 뉴스가 조금 불투명해졌지만 원래 저는 화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불투명해졌고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의사록 공개라든가 아니면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8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는 그날 이후로 좀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 편집본을 확인하신 그 상황에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내막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조선이랑 방산 이런 기업들 잘 보면은 공기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인데 보통 우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10% 차지하겠다. 저는 온전히 사겠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분 투자를 하나보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히 열어보니까 인텔한테 세액 공제를 해줬거나 보조금을 지원했던 금액들을 이제 지분으로 전환한다. 저는 이런 개념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텔이 유상증자 하나, 뭐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발행하면은 이걸 참여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해서 잘 보니까 그냥 이미 투자된 거를 돌린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보는 거죠. 다 뭐 중국에 반도체 투자하려면 매출의 15% 정부한테 내놓으라는 건 뭐 옛날에 봤나요? 다 처음 보는 짓거리들이죠, 그죠?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는 하고 저는 뭐 우리 방송이 저는 뭐 미국 증시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사실 인텔 사겠다고 안 말려드리지만 뭐 엔비디아나 TSMC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국내 시장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좋다라고 하니까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인텔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텔이 잘 됐을 때는 뭐 삼성전자한테 조금 난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뭐 때리겠다는 거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반도체 관세 얘기를 한번 꺼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 다들 긴장하고 주가도 빠졌다가 미국에 공장 있고 투자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우린 빠진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반도체 관세 얘기 나오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도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이게 완전히 자본시장에 따른 증권 전문가 입장이냐 약간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자본시장에 약간 찌들어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면 약간 못 이기는 척 뭐 이게 투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조금 제한하거나 아니면 우리 HBM 약간 이게 진실인지는 아니겠지만 일부러 HBM 개발에 늦춰지는 걸 빌미로 우리 좀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막 우리 정의성 회장도 가시고 뭐 이재용 회장도 가시고 막 테일러 공장에 막 투자하고 막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뉴스 나왔을 때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인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300%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정말 쉽지 않겠다. 가격 전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은
어차피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엔비디아랑 AMD가 기꺼이 15% 내놓겠다고 했었고 불확실성 제거가 됐었고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반도체 품목과세 몇 %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실 뭐 100에서 150%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70에서 8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SK스가 HBM4 가격을 70%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하기보다는 세제 개편안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볼 텐데요. 역시나 최근의 기세는 삼성전자 쪽이고 뉴스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삼성전자 쪽의 뉴스가 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노조 이야기, 노조는 사실 뭐 삼성 이야기도 나오고 SK도 나오고 철강 쪽도 나오고 있고 아니 뭐 현대차 이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노조 뉴스가 나오더라도 해당 종목 자체의 움직임에는 나쁜 모습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종종 봤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지금 반도체 시간인데 어차피 네. 휴대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이 폴더블 폰이 미국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뺏고 있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예. 삼성전자 실적을 휴대폰이 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뉴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번 녹화에서 휴대폰 부품주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줄었다라는 뉴스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제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월요일날 나온 뉴스인데 2026년에 HBM 성장률이 105%이면서 영업이익이 전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 이런 기대감을 준 뉴스가 아예 실적이 안 나왔던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실적이 나왔던 섹터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본 뉴스는 그럼 이 기업이 그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나서 긍정적으로 보겠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 그다음에 AMD의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나온 거, 그다음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OLED 수주 계약까지 줄 거다라고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금액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실적 반영이 언제 될 거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2033년이니까 8년 22.3조 원을 나누기 8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조 대인데 이게 삼성전자 기록을 하고 있는 매출의 약 7%, 8%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3분기에 요 공급 계약 체결한 게 실적이 반영되면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드라이빙 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이전까지는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저번 달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초반부터 한 2달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거의 좀 배제하다시피 였고 거의 뭐 7월부터 6월 7월 SK하이닉스는 모아가는 관점이고 삼성전자는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우려했던 게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길 바라고 지금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제가 좀 수정할지언정 여전히 전 투자 스탠스는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이런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지지와 이탈 없이 12개월 선행포가 6점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SK하이닉스를 긍정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컨콜 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 SK하이닉스한테 위해를 주는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전은 매매 관점이고 SK닉스는 모아가자는 거니까 어쨌든 하이닉스를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의견이네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동일 기간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을 때 평가 손실로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난 손절을 절대 못한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탑픽은 제가 삼성전자 쪽을 준비를 해왔지만 네.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도 모아갔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붙여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여겨볼 종목들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소부장들? 근데 오늘 개장 초반에는 확실히 강했다가 점심시간 전후로는 약간 SK하이닉스 밸류체인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점심시간 지나면서 정규장 마감까지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탑픽은 만약에 매수해서 1주나 2주 보유해서 익절하면 되고 손절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굳이 근데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손절을 못하신 분들도 1주나 2주 안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보유기가 조금 더 늘리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뭔데 어떤 기업인데 그래서? 네, 우선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원익 IPS랑 네. SNS텍, 테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뭐 테스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력이지만 약간 TSMC 매출도 있다. 그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 일부 매출도 있지만 70% 이상이 삼성전자 매출이고 삼성전자 2대 주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개장 초반에는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됐어요. 근데 점심시간 이후로 약간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수급을 빼앗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게 이 종목들은 2주 이상 모아가는 관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 그다음에 제가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오로스테크놀로지입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 원익 IPS랑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 큰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익 IPS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SNS텍은 언급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다음에 테스는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장비이면서도 태양광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인데 태양광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뭐 2020년, 2021년에 적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테스가 시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았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2022년 흑자 전환했고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도 3년 넘게 호실적을 발표했고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되 탑픽으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익 IPS, SNS텍, 테스 모두 다 좋은 종목이지만 시세가 나와서 탈락했다. 근데 오늘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를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모르신 분 안 계실 거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도 후공정 장비,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후공정 장비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시자라고 보고 있고 소외받고 있다가 유심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STI랑 오로스테크놀로지인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오늘 STI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와서 아웃됐고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오늘 수급이 좋아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같은 경우 이제 첨단 섬단 공정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고난이도의 공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 가공을 하더라도 일반 절삭 공구 이용하다가 더 첨단 공정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착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노광 공정에서도 일반 노광 공정이 아니고 EUV를 이런 극자외선을 이용한 노광 공정 장비를 했을 때 그런 두께를 측정하는 MI, 메트롤로지 인스펙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정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웨이퍼 딱 놓고 잘 정 위치에 놨는지 보고 그냥 바로 노광 공정이나 식각 공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줄 알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 HBM도 층을 잘 쌓았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계측 장비가 그냥 웨이퍼를 딱 놔서 잘 놨는지 이걸 넘어서 HBM을 쌓고 잘 쌓았는지 정적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정 장비에서는 국산화 선봉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도 전공정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연가 실적 괜찮은데 주가 수익 비율이 7이 안 되고
기술적 위치 괜찮은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3개월 넘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주나 2주 정도 보였을 때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탑픽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제법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꽤 많이 올라와서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빠졌다기보다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좀 뭐 멈칫멈칫합니다. 2차 전지는요. 네. 근데 확실히 기술적 분석만 진행했을 때는 바닥을 확인한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1차적인 박스권 고점 돌파하려다가 이런 국내 매크로 변수 발생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찍힌 종목이 많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규장 막판에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저는 어떤 전문가지 리포터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고지고대로 읽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ESS 뉴스가 나왔을 때 투심이 강하게 좀 돌변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고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2차 전지 판매 동향이라든가 가동률, 그다음에 뭐 전기차 판매 동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고평가 영역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분들께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 덕분에 국내 관련 종목들이 반사익을 얻을 거다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저는 태양광한테 조금 고맙습니다. 태양광들한테 좋은 실사례가 되어주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잘 쪼개보면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 우리가 2차전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되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팩트체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ESS하고 리튬이잖아요. 그죠? 네. 네. 본업이 아직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캐즘을 지나서 막 팔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지금도 우리가 2차 전지라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거 약간 섹터를 ESS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에코프로 BM 리튬 가격이 지금 상하이 거래소,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상한가가 8%더라고요. 제가 뭐 거래소마다 상한가 이런 규정을 다 안 외우고 있는데 뭐 상한가 나왔는데 뭐 리튬 가격 상한가 나왔답니다. 이거는 리포터가 하는 말이잖아요. 상한가가 몇 프로인데 알고 있어야지 우리 전문가로서의 우리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는 톤당 가격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원정보 시스템에서는 킬로그램당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은 변동성이 사실 2%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하이 이제 광주 선물거래소가 2021년에 개소가 됐더라고요. 광주랑 광저우 네, 광저우. 우리 전라도 광주 말고 아니고 중국 광저우. 광저우 선물거래소가 2021년 개소됐고 거기서 톤당 리튬 가격 알 수 있고 상한가 폭이 8%인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은 이제 공부 안 하면 리튬 가격이 이틀 더 60% 올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8%가 16%. 그다음에 이 한국 자원정보 시스템에서는 한 1에서 2%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이 리튬 가격 봤을 때 키로당 한 64위안, 65위안인데 지금 75위안이 넘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르지만 리튬 가격이 오르는 건 맞다. 근데 제가 리튬 관련 종목을 탑픽으로 소개를 안 드린 이유는 뭐 우리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변동성이 그냥 상한가를 그냥 밥 먹듯이 가다 보니까 네.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 재밌는 걸 봤는데 광저우 거래소를 갔더니 리튬 포스가 이제 리튬 포어스 지구인데 리튬 포스라고 써 있다고, 리튬 힘.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도 투자분들께서 팩트 체크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삼성 SDI 저력이 굉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또 팩트 체크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글로벌 업황으로 가면은 제가 테슬라 실적 추이를 봤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퍼는 주가 수익비는 179가 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견조한데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뭐 4% 올랐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전기차 판매 매출은 줄고 있고 ESS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긍정적인 뉴스를 갖고 와봐라 했을 때는
판매 부진 테슬라가 영국에서 리스 요금을 반값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2차전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2차전지를 비롯해서 다른 성장 섹터를 열광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저는 2차전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맹신론자는 아닌 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가 경쟁, 점유율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다지고 나서 우리가 그 패권을 가졌을 때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테슬라가 영국에서 리스 요금을 반값에 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테슬라가 발등에 떨어졌나 보다. 약간 정말 뭐 원 플러스 원으로 파는 거 아니냐. 뭐 40% 할인을 해주면 거의 원 플러스 원으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 분 계신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테슬라가 지지권 이탈 없이 순항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국내 기업들이 얻길 바라고 제가 정말 촌철살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가동률이 안타깝게도 LG에너지 솔루션이 51.3%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금 영상 보실 구독자분들은 가동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SK증권이 쓴 리포트에서 보면은 캐파랑 출하량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진한 색깔로 이제 캐파 생산 능력이죠. 근데 이제 출하량은 캐파 대비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진짜 또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는데 안타깝다. 일단 캐즘은 회복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공급 과잉은 없는 것 같고 이 원자재 가격도 원상복구 되고 있는데 아직 가동률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손 팀장 너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 저는 누누이 2차전지 관련 종목은 매매 관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 한 넉 달이 된 것 같고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영상 시청하실 구독자분께서 저는요 2개 분기만 보고 추세가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는데 저는 3개 분기 정도 봅니다. 그래서 3개 분기 정도 봐서 통과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세모 주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성장성을 주목받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동향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관심 종목을 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셀 업체를 보면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청답게 그죠? 네.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 뒤이어서 ESS를 쫓아간 게 의외로 삼성 SDI였어요. 그죠? 네. 제가 SK온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 한 수 배웠던 게 올해 한 3월쯤인데 3월 이후로 SK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SK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SK이노베이션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보다는 S51이랑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랑 궤를 같이 하면은 그때 SK이노베이션 좀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게 불현듯한 생각인데 그 시점이 오면 SK온을 상장하게 있다고 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점이 오면?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쪽에서 상장한다. SK온이 확실하게 2차 전지로 궤가 돼버리면은 그렇겠죠. 네. 네, 아마 경영인들이 네. 뭐 돈 벌자고 하는 건데 LG화학이 엔솔 뗀 것처럼 그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럴 분위기가 아니지만 SK온이 돈 되면 뭐 어쨌든 때리고 하겠죠. 네. 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눈에 보고 있는 게 뭐 하나 계열사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면 하나 계열사 조직도 막 SK 조직도 막 굉장히 좀 흥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2달만 보면 삼성 SDI가 탄력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약간 자세를 바로 고친 게 저번 달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ESS 수주가 4조인데 삼성 SDI는 정부에서 1조 규모인데 삼성 SDI가 탄력이 높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시총 대비해서 나눠보니까 삼성 SDI가 우세하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시총이 약 80조 정도 되는데 4조면은 20분의 1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총이 12조 13조 정도 되는데 ESS 매출이 1조니까 13분의 1. 그래서 근소하게 뭐 삼성 SDI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개선폭이 크니까 삼성 SDI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SDI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호를 하면서도 삼성 SDI가
퍼가 낮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가 삼성 SDI를 완전히 좀 아웃시켰던 게 2분기 어닝 쇼크 나오면서 이렇게 배제를 시켰는데 제대로 큰 코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큰 코 다친 다음에 자세를 바로 가지면서 아무래도 삼성 SDI 밸류체인 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네. 탑픽은 제가 장비주 쪽에서 갖고 왔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성장주를 보거나 대장주를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도 지금 이틀 넘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탑픽을 소개를 드리는 게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제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종목을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유해서 2주 넘게 보유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소개를 드리고 떠나니까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심에 있고 플러스 삼성 SDI고 소재인데 소부장 여기도 소부장인데요. 뭐 소재는 지금 보면 LNF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소재하고 또 관심주는 장비주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네, 확실하게 수급들이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오는 부분들이고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랑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릴 거고 오늘 탑픽은 PNT인데 제가 다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LNF랑 코스모 신소재는 탑픽으로도 소개를 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들의 맞아요. 차트를 예.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 1차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살짝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바닥 대비해서 플러스 10% 올라온 상황에서도 사셨다면 한 15에서 20%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에도 내가 분할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에도 잘하고 2분기에도 잘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PM. 그 다음에 1분기에 잘했는데 2분기에 못했는데 잘 가는 종목은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 바닥 확인인가? 이런 느낌이었다가 2분기 어닝 쇼크 발생했지만 삼성 SDI는 국내 정책 수혜 ESS 1조 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에서 흑연 생산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을 견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 강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LNF가 또 저는 항상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 나왔을 때 관련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 요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잘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2차 전지라고 쓰고 ESS라고 읽어야 되는 게 LNF의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ESS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 단짝인데 실적이 같이 안 갑니다. 물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AMPC 덕분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AMPC를 제외를 하고서라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LNF도 그와 비를 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가 탄력이 워낙 좋고 제가 또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할 거 없을 때 코스모 신소재 종종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잘 검색을 해보시면 뭐 16분기 연속, 뭐 17분기 연속 흑자다. 이걸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2분기 근소하게 흑자가 나왔어요. 깜빡하면 적자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흑자 나왔는데 아마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은 적자였을 겁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양극화 물질은 적자일 것 같은데 MLCC 반도체 소재 쪽에서 커버를 해줘서 다행히도 흑자가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랜만에 탑픽으로 PNT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재 업체는 뭐 우리가 얘기를 다른 분도 얘기했고 우리 손열호 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코스모 신소재, LNF 그런데 네. 장비 업체 PNT 그렇죠. 지금 장비 업체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 그죠? 네, 확실하게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잘한다는 게 PNT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PNT한테 이번에 1분기 때 조금 실망까지는 아니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작년에 정말 잘하다가 이번 1분기 어닝 쇼크다라고 했는데 뭐 어닝 쇼크라고 해서 적자가 나온 건 아닌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반토막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PNT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더 잘해도 상관이 없지만 리포트 읽어보면은
이 반도체 방망용 롤트롤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소재 장비뿐만 아니라 LFP에 대한 양산 라인까지 갖추면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금양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조금 다르죠. 포스코 그룹이랑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은 밸류체인을 갖췄고 금양은 밸류체인 갖추려다가 조금 작은 문제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그다음에 PNT 같은 경우도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세 개 굴들처럼 2차 전지를 아우르는 이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봤는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T도 사실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시장 고랬을 때 외국인의 픽을 받았다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 PNT가 이 기세를 몰아서 3분기 실적까지도 잘 나와줬을 때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돼서 오늘 탑픽은 PNT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우리가 장비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뽑아주신 자료 보니까 뭐 배터리 직접 LFP 배터리 유리기판 뭐 이거 PNT 기사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 포부를 보면서 예. 이제 PNT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전방 기업으로부터 네. 수주가 조금 적었다라고 이야기가 리포트에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대표가 뭐 LFP 배터리랑 유리기판 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하면 조금 더 이상 PNT를 조금 긍정적으로 못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든가 사채발 이거 하면은 저는 좀 PNT 이제 좀 긍정적으로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금 조달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비용으로 반영했을 때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무료로 진행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매출 잘 나왔는데 적자 나오는 기업들 보면 막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R&D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견조한데 PNT는 일단은 오늘 추이가 좋기 때문에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조달을 하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유보금이나 아니면 팔아서 나온 이익으로 했을 때 요것 또한 또 두 가지죠. 이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해버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악재다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재차 매수세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 PNT에 관심 종목이 넣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매매 전략 수정이 나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있는 섹터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역시나 바로 꿈틀꿈틀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역시 금리랑 민감한 그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제가 반도체랑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텐션이 좋은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늘 좋은 말씀만 드리면서도 경계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린 지가 거의 뭐 9개월 10개월 넘어가면서 조금 제가 좀 보수로 보는 리뷰가 맞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뭐 30개 40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10개가 안 되는데 그것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거의 넉 달, 5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그 종목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눌림목 만들고 있는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만약에 녹화를 제가 저번 주에 했으면은 지금보다 텐션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때는 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참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번 주는 뭐 비컷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연준 위원들도 거의 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90%가 넘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하필이면 저번 주 목요일에 PPI가 발표가 되면서 3% 넘어가면서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90%에서 88%로 내려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컷 가능성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로예요.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채권 발행자들이 채권을 마구 발행을 하면서 약간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우연히 본 건데 이런 말씀 또 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에다가는 금리 인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건 좋은데 조금 뜨겁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했을 때는 저는 방송에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보통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가 오늘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제가 그래도 성장성 유망한 종목들은 재차 올라갈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 영상이 편집본으로 올랐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제약바이오 내가 쭉 얘기했다. 그 종목들 다 올랐다. 네. 그죠? 뭔데? 자랑 좀 하고 가죠. 네,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 알테오젠 예. 볼 건데 알테오젠은 제가 뭐 당당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후발주저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에이벨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나 뭐 올릭스 이런 종목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뭐 ST팜이나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탑픽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안전한 종목 갖고 왔고.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 제가 탑픽으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지만 모아갔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셀트리온한테 분식회계라는 단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과 합병한 지도 거의 뭐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이고. 분식회계란 말씀 안 네. 되죠. 그러면 소송당해요. 네, 네. 제가 이런 발언하는 사람을 봤다라고 네. 해석을 해주시고 제가 뭐 분식회계 한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분식회계 아니야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네. 이제 우리 투자분들을 아니에요. 봤습니다. 우리 예. 아니에요. 예. 제 의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다가 CMO 사업을 추가한다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는 이제 역으로 가고 있죠. CMO 사업 진행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 CDMO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송도 공장 4공장까지 완공이 됐고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삼성 바이오스의 수주가 몰려오니까 6공장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왔고요. 삼성 바이오스와 셀트리온은 꾸준하게 거의 3개분기 넘게 전년 동기에서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궁금하거든요. 삼성 바이오스한테 수주를 주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알아요. 근데 뭘 수주를 줬는지를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제가 약 사 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이유가 화장품을 사거나 이러면 보통 뭐 코스맥스, 한국크로마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약을 사면은 뭐 삼천제약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약을 타려고 갔는데 만약에 제조사가 삼성 바이오스 뭐 셀트리온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뭐 탑픽으로 말씀 안 드려서 다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매수는 일부 들어오는데 외국인 조금 매도로 점철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박스권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퍼가 60이 넘어갔었는데 40대까지 내려왔고 셀트리온 사실 올해 초반에도 20대였는데 셀트리온이 16만 원에서 올라온 게 2달 됐는데 이제 16만 원 올라와 가지고 지금 19만 원, 20만 원 하다 보니까 주가 수익이 30대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뭐 손 팀장 뭘 열정적으로 말해도 땀 흘리는 모습 보면 신뢰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땀 흘리는 모습 같아요. 네. 그런 구독자분들 계시면 뭐 삼성 바이오스나 셀트리온 사셔도 되는데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테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가격에서 분할 매수 안 하셨다. 제가 그때 최초로 말씀드릴 때가 45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이 이제 43만 원이죠. 그래서 예. 저는 뭐 45만 원으로 인사이트를 줘라라고 하시면은 뭐 그냥 갖고 계시면 되시고 그래도 알테오젠이 36만 37만 원까지 갈 때까지 손 팀장이 적금 넣듯이 넣으라고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평단이 뭐 39, 40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는 같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는 같이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알테오젠을 제 전략을 그대로 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 운용한다.
1,000만 원을 운용해가지고 알테오젠에 200만 원씩 간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분할 매수해서 5주 좀 넉넉하게 좀 큰 투자면은 10주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45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한 주 한 주 사가지고 평단을 39, 40 맞췄을 때 지금은 알테오젠은 10주 중에서 한 5주를 팔고 5주 들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냥 45만 원 10주 다 갖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사실 저는 그냥 약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이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을 그냥 나누기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건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예상되는 이 마일스톤 금액을 다 적어놨습니다. 애널리스트분께서 써주신 거.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 금액대로 좀 부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리포트를 참고했고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제약 리포트 보면은 이 키투르다 SC가 얼마치 팔릴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요 정도 나올 거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못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내 매크로 변수가 7할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전망 리포트부터 숫자가 덜 나와서 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알테오젠은 다가올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보유감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매월 방송마다 대응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네. 결론은 45만 원에 전체 비중 갖고 계신 분도 그냥 보유하면 된다. 10주 중에 이제 5주 팔고 5주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괜찮다. 예. 만약에 10주 중에 한 8주 팔고 2주 갖고 있으면은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손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 관심 있는 종목들은 뭐 올 때마다 새로운 종목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이미 뭐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하시거나 그죠? 네. 기회를 보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어쨌든 알테오젠하고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좀 잘 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조정 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심 있게 볼 기업들은요. 네. 네, 우선은 알테오젠도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4만 원대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올해 초에 말씀드렸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넌지시 붙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 네. 올릭스도 저번 방송에서 탑픽은 ST팜이나 이런 종목이었지만 올릭스도 매매 관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원래는 유럽 종양학회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페아마케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종양학회를 언급드렸던 이유가 종양학회가 보통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양학회 9월 달에 하니까 이제 8월 방송 녹화에서는 종양학회 말씀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2025 S모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10월 중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 관련 종목들을 딱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세계 폐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보고 그와 네. 관련이 있을 만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랑 루닛이랑 ST큐브랑 보로노이를 보려고 했는데 보로노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이 바르셀로나 세계 폐암학회에 참여한다는 뉴스를 보로노이 봤는데 그 뉴스 나오고 보로노이가 공지에다가 우리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빼도록 하고요. 네. 리가켄바이오랑 루닛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시겠다 하면은 리가켄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루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데 수급이 안 좋으면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맞아요. 루닛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랑 이제 단기 손실 이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수급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ST큐브 같은 경우는 투자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리가켄바이오랑 루닛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탑픽으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 포화 속에 좀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오스코텍 말씀드리면서 오스코텍 재미 받고 오스코텍 매도하신 분들 유한양행으로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유한양행도 아쉽게도 제가 계산기 두들긴 것보다 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판매 매출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을 좋게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유한양행을 그냥 정통제약이다라고 보시면 계시고 유한양행이 어떤 성장성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 받아서 1차적으로
발전시켜서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이전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소세파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이고 네. 다양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작년 이제 올해 상반기 기록한 매출이 작년 최종 기록한 매출의 한 3분의 2 정도를 미리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렉나자 비중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렉나자 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폐암 환자 25%의 치료용으로 렉나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미국에서 현재 4분의 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욱더 판매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일본에 대한 판매 매출처를 증가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화면이 녹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렉나자 기술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기록을 하면서 수령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는데 팩트 체크는 해야 됩니다. 전망치보다 적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퍼가 20대 후반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퍼가 30이 안 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매도세가 나왔고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오전장부터 사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혔지만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 부담됩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초반부터 정기장 마감까지 기간 순매수가 쭉 들어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좋아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음봉 많이 나왔는데 부담스러운데 좋은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유한양행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약 탑픽은 유한양행? 유한양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심 있죠, 그죠? 예, 텐션이 있는 아까 이제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요. 쭉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관심권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조정도 꽤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유한양행을 관심주로.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칼같이 말을 하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번 달인가 뭐 행사 일정이랑 몇 월에 무슨 종목을 탑픽으로 소개를 해야지 다 정리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제가 그걸 정리 안 해왔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언젠가 언급을 드린 종목들이고 오스코텍 수익 받고 이번에는 유한양이 가장 수급이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랑 에이벨바이오랑 에이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음봉 나왔고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안 드렸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2, 3일 정도 넉넉하게 보신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치고 눌림목 만들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략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